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포브스가 발표한 단 하나의 리스트가 지구 전체의 전략 지도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글로벌 강대국 순위 탑10. 그 안에 적힌 한 나라의 이름을 본 순간 수많은 유럽 전략가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6위.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 안보전략국 수석 분석관 클로에 레노. 25년 경력의 유럽 최고의 전략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일본보다 위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치 오류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 외교력, 모든 수치가 기존의 세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맞을지 아니면 이 나라가 진짜 괴물인지 직접 가보겠어. 이제부터 유럽의 엘리트 전략가가 한국 앞에 무릎 꿇기까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레노입니다. 프랑스 정부 산하 EU 전략기획국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군사 전략과 기술 패권 그리고 국가별 소프트 파워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한때는 르몽드에서 안보 전문 기자로 활동했고 지금까지 25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추적해왔죠. 러시아의 해체, 중국의 굴기, 일본의 침체와 회복. 전 세계 권력의 이동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안보전략국 회의실에서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강대국 순위를 받아들고 있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라고요? 저는 동료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보다도 위에 있다니 이건 분명 수치 오류예요. 20년간 동아시아 전략 분석을 담당해온 저에게 한국은 항상 보조적 존재였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우리 내부 전략회의에서도 언제나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미국 동맹국 중 하나로 간주되었죠. 그런 한국이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를 제치고 6위에 올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독일 담당관은 침묵했고 영국 분석팀은 자료를 다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죠.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 파워, 국제적 영향력 모든 부문에서 한국의 점수가 예상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이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 다른 결과네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출장이 제 분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의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지난 20년간의 분석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지표, 문화 수출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포브스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2005년 제가 26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NGO 인턴으로 도쿄에 파견되어 6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각과 배움을 얻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도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저는 큰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있던 행정기관은 서구의 젊은 여성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관료들은 저를 무시했고 일부 직장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어요. 서양 여자가 뭘 안다고라는 식의 시선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회의에 참여해도 제 의견은 무시됐고 문서 하나를 요청하려 해도 묘한 불쾌한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배제의 구조였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본심을 알 수 없는 미묘한 언행이었습니다. 정중한 듯 하지만 빈정거리는 말투, 웃으며 던지는 차가운 말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방식이라면 나는 도무지 익숙해질 수 없어. 당시 제가 경험한 동아시아 관료주의와 비직접적인 소통 방식은 한국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감정의 회피였어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경험이 제 안에 서서히 아시아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거리감으로 확장돼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더 씌우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그 시절의 상처는 제 분석 프레임 속에서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보면서도 어차피 일본처럼 한계가 있겠지라고 생각했고, 문화적 성공이 이어져도 일본 따라하기쯤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삼성과 LG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도 폄하했고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저는 스스로 만든 색안경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브스 리스트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 시각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서울 출장은 저에게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20년간의 편견을 바로잡을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진짜 어떤 곳인지 온몸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2005년 도쿄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정밀한 기계 같았죠. 그 안에는 마치 미래 도시에 들어선 듯한 정교함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벌써 상용화되었다고요? 프랑스에서도 아직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작동하는 로봇 안내원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속 공항이라 불릴 만큼 정교한 동선 설계였습니다. 환승 라인, 수화물 수령, 검역, 세관, 심지어 화장실 위치까지. 이용자 경험 UX를 고려한 동선은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공항 직원들의 태도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한치의 피로도 없이 정확하고 친절하며 국제적 감각까지 갖춘 모습.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한국의 첫인상이자 국격이 응축된 공간이었고, 기술력과 배려, 효율성과 따뜻함이 모두 집약된 대한민국의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말 20년 전 제가 외면했던 나라가 맞는가?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포장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기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했어요. 교통체증 하나 없이 흘러가는 차량들, 보행자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물을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AESA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의 성능이 유럽 최신 기종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성능을 갖췄고, 자율 전투 드론은 유럽연합에서 아직 실증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이미 실전에 투입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죠. 일본의 자위대는 아직도 미국 의존도가 높은데 한국은 이미 독자 개발까지 해냈다는 말인가요? 저는 동행한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자율화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방산의 두뇌라 불리는 첨단 국방기술센터 방문이었죠. 자율무기 시연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완벽한 편대 비행으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해 타격을 실행하는 장면은 제가 지금 영화 세트장에 와 있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죠. 이런 기술력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유럽에서도 아직 이 수준의 완전 자율 타격 체계는 실전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것을 배치하고 심지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기술력에서도 시스템의 효율성에서도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야 포브스 순위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직접 비교 분석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방산 수출 실적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수출 제약 때문에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어요. 평화헌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한국은 실용주의로 승부했구나. 반도체 분야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장비 제조에 머물러 있었죠. 소니와 도시바가 주름잡던 시대는 정말 끝났구나.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지세대 선호도 조사에서 K-팝과 K-드라마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니 상위 10개 중 4개가 한국 콘텐츠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감탄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오타쿠 문화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 콘텐츠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거죠.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도 달랐습니다. G20 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요 의제를 좌우하고 OECD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NATO 회의에서도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멈춰있는 사이 한국은 미래를 향해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20년간의 분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넷째 날부터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참사관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프랑스 분석관님, 저희는 이미 한국제 K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집트, 노르웨이, UAE까지 모두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특히 UAE는 아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도 한국을 신뢰한다는 뜻이군요. 더 놀라운 것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은 배터리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프랑스 정부도 한국과의 원자력 기술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인 프랑스가 한국에게 협력을 제안한다고?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하루에 10개국 이상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방산, 문화 콘텐츠까지 모든 분야에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을요. 한국이 단순히 순위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된 거였어요. 20년 전 제가 도쿄에서 겪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6.25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모든 게 70년 전 일이라고요?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번영한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산업화 전시관에서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여공들의 사진, 중동에서 땀 흘렸던 노동자들의 모습, 1997년 IMF 위기 때 금을 모으던 시민들까지 모든 장면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야. 한민족의 집단의지야. 저는 전시물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 가난을 딛고 세계 강국이 된 나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겠다는 염원이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저는 기념관을 나오면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이 민족의 기억 속에 있었던 거죠.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아시아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판을 했는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었죠. NATO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작하자 일부 동료들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미묘했습니다. 한국이요? KF-21이니 뭐니 해도 결국 미국 기술 아니겠습니까? 독일 대표는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체 개발했다고 해도 실전 검증이 없는 기술에 무슨 의미가 있죠? 영국 국방자문관도 코웃음을 쳤죠. 프랑스 대표는 아예 라팔 전투기 도면을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KF-21은 아직 가상훈련 단계 아닌가요? 순간 회의실은 마치 하나의 합창단처럼 한국의 한계를 읊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때부터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 분석 결과, 자율무기 플랫폼의 AI 협동 타격 시연 영상,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의 세계 수출 현황까지.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정말로 라팔보다 고고도 대응률이 높다고요? 프랑스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렸습니다. 자율드론의 반응 속도 이건 유럽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국 측 기술관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결정타는 이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일본은 몇 위입니까? 모두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순위권에 없었거든요.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사실 앞에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 냉소적이었던 독일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죠. 우리는 지금 한국을 평가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효율성 측면에서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회의는 NATO 아시아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는 일본 중심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NATO는 한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파리 국제포럼에서의 마지막 연설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20년간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현실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연단에 선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는 아시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20세기를 도쿄로 기억합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아시아의 표준이었죠. 일본이 20세기의 기술 모델이었다면 한국은 21세기의 혁신 국가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었고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포브스 순위 6위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의지에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0년간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어요. 회장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로에, 당신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국력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세계는 서울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이제 세계를 이끄는 이름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그날 포브스가 내놓은 리스트는 단순한 순위표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국제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던 겁니다.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제가 더 똑똑하고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던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기준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 연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